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맡고 계신 용해 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맡고 있고요. 용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제가 기본소득당이다라고 인사드리는 게 오늘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저희가 내일부터는 내일 이제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이번 총선에서 이제 그 선거연합을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새진보연합이라는 임시 당명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는 것을 내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소득당의 대표로서 인사드리는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원래 어제가 강의였는데 본회의가 잡혀서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본업을 이렇게 내버리고 다른 일정을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좀 일정을 부득이 조정을 요청드렸고 많이 그것을 양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질의응답 포함해서 대략 1시간 10분 정도인데요. 그 시간 동안 제가 고민해왔던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또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4년여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 정무위에서 일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융 관련된 일들을 다룰 일이 많지 않아서 이제 개별적으로 뵌 분들은 계시지만 이렇게 많은 이제 조합원분들을 만나 뵐 기회는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더 많이 좀 찾아뵙고 소통하고 또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사명이 있는 나라 그리고 기본소득 대한민국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 시기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국가가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고 국가가 추진해야 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순회 의정보고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한데요. 정치 뉴스 보기가 싫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라고 하면 맨 거부권을 썼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국민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이야기, 왜 부끄러우면 국민들의 몫인가 라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만 들려오면서 또 동시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의 거부권,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낙인 찍기와 어떤 갈라치기, 몰아가기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여야가 서로 간에 이제 뭔가 이렇게 주고받다가 최종적으로 다행스럽게도 결렬이 되긴 했지만 그런 이야기들만 뉴스에서 들려오다 보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퇴행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두고 좀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답답함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3걸음, 4걸음, 5걸음 뒤로 퇴행할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딱 그만큼만 다시 앞으로 되돌리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땅이 막 흔들리는데 땅이 막 흔들려서 내가 옆으로 막 3걸음을 갔어요. 다시 오른쪽으로 3걸음을 돌아온다고 해서 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처음 서 있던 그 자리에 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단순히 3걸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야 하는 것이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논의하고 붙잡고 나가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면서 가지고 왔던 슬로건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게 꼭 필요한 대안 한 가지를 꼽아봐라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주저없이 기본소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기본소득이냐? 라는 질문이 당연히 등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것입니다. 전에 없던 대격변의 시대, 대위기의 시대에 기존의 시스템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본 적 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위기 대응 방식으로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 열심히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사회는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또 더군다나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뭐 디지털 전환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어떤 시대의 흐름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예측도 있고 일자리가 불안정해진다라는 두 가지 예측이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키오스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처음에는 좀 낯설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모든 카페, 키오스크, 심지어는 뭐 무인 편의점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주문을 받는 거 그리고 계산을 하는 거 기존에는 사람들이 하는 업무 우리의 일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 키오스크라는 기계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가장 불안정한 일자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체되기 쉬운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좀 취업과 실업을 기존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일자리들이 키오스크로 아예 대체되어 버리는 상황, 이런 변화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체되지 않은 일자리들도 더 불안정하고 저임금화되는 현상들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넘겨주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노조에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국민은행에서 대전 지역 비정규직 상담사 24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AI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이 고객센터 콜 상담 건수가 줄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유였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작년부터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곧 해고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시는 제가 아는 분의 업무가 인공지능 상담원이 실수를 하면 그것을 해결하고 학습시키는 일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AI한테 상담원들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곧 해고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그렇게 해서 대체된다라는 건 뭐 저만 이야기하거나 전망하는 게 아니라 세계경제포럼에서도 2027년까지 2,6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정규직 일자리 3억 개가 생성형 AI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인공지능으로의 대체가 많은 부분 진행이 돼서 IBM이나 대형 물류업체들도 그렇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 그리고 유튜브, 나스닥, 심지어는 AI 개발의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의 ABC도 구조조정과 인공지능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기존의 시스템을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최소한 뭐 지금 아주 넉넉하게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살진 못해도 어느 순간 집도 좀 빚내서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뭐 결혼도 꿈꿀 수 있고 자녀를 낳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지금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는 물론이고요. 내가 요즘 청년들한테는 30년 뒤에 뭐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당장 1년 뒤에 내가 이 직장에 다니고 있을까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간편하고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는 말은 저도 이제 학생 때 여러 노동조합 사업장에 연대투쟁하러 다니면 노래 같이 많이 부르고 했었거든요. 이게 이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는 단어, 이 이야기를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이 자본가들에게 저 일하지 않고서도 엄청난 떼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노동자들을 임금노동으로 조직하기 위한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의 등장했던 말과 신화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본가들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이 풍부하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당장 삼성전자 회장에서 잘린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없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신한그룹의 진옥동 회장이 오늘 당장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존엄하게 살아가지 못할 거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긴 좀 쉽지 않죠. 결국에 이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는 이 이데올로기는 실제로는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노동 조건이라는 것도, 어떤 열악한 노동 조건도 수용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로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했던 격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는 사실 일자리 전반이 불안정해지고 또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변화 속에서, 이 예측 속에서 우리는 그냥 불안하게 미래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는 살아야 한다. 최소한 굶어 죽진 않아야 한다. 근데 굶어 죽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2023년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냐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뉴스 중에 가장 기억에 충격적으로 남았던 게 서울 관악구에서 새터민 모자가 아사해서 죽었던 아들, 아주 어린 아들이랑 엄마가 아사로 죽었고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이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냉장고에는 냉동실에 고춧가루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죠. 지금 당장 아사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내일을 살 수 있을지, 내일 모레를 살 수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들도 많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노동과 연계하지 않은 사회 안전망, 일하지 않더라도, 일하지 못하더라도 시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엄함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이야말로 저는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굉장히 대전환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기본소득이 지급되니까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량의 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와 정부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일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누리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삶,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 자유로운 일상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죠. 일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조건,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사측과 싸울 때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제가 학생 때 열심히 집회를 다니면서 기본소득을 처음 접했을 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마르지 않는 파업기금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사실 먹고 사는 문제, 해고의 문제,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최종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 지난한 과정에 노동자들이
뭐 해고라던가 그 불안정한 삶 속에서의 생계투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마주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이라는 것이 더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라는 것이 대등하지 못한, 현실적으로 대등하지 못한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노동과 자본의 관계, 그리고 노측과 사측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섭력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노동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을 고민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미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 52시간제, 72시간, 혹은 100시간, 120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대법원에서도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면 야근과 밤샘을 하면서 일을 몰아서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 이런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히 퇴행이고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이 일해야 되는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는 것은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미래에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시간을 향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쏟아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노동은 자아실현의 과정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말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이해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견디고, 그 과정에서 그래도 유의미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보려는 생산적인 노력들이 있는 것이지, 이 임금노동이라는 과정 자체가 어떤 인간의 자아실현이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기본적인 생존을 넘어서서 나의 시간을 나에게 주는, 그러니까 회사에게 나의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더 많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노동 해방의 길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의 어떤 조건들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노동으로 인해서 임금 노동의 관계로서 이 회사에 종속된 시간들을 최대한 많이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사회 전체를 봤을 때 노동해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고민을 저는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런 것들을 함께 상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기본소득당이 많은 분들을 만나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더 많은 여가를 누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주말에는 뭔가 좀 평일 동안 쏟아부었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고, 몇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고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자유로운 우리의 삶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이 어떤 이상주의, 유토피아적인 어떤 생각, 낙관주의가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인 현실로, 대한민국의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본소득 정치이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길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저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야, 그거 좋은데 되겠어? 라는 반응과, 두 번째는 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라는 거였지만, 한 10몇 년간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집권여당의, 지금은 여당이 아니지만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이야기할 만큼의 아주 현실적인 대안으로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꼭 유토피아적인 어떤 미래의 그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의 대안으로서
분명히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제는 사명이 있는 나라. 그러면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하는 혹은 채택해야 하는 국가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불평등 양극화 위기, 부동산 위기, 저출생 위기, 인구 위기, 지역 소멸 위기, 다양한 위기들이 대한민국에 놓여져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그 위기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기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이 제도적인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조건적인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위기의 원인은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의 위기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뜻하고, 그 정치의 위기 중심에는 또 무능과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의 어떤 과거로 되돌아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지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퇴행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1시간 10분 정도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와 함께 밤을 새셔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 퇴행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 더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왜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다면 위기의 원인이 되어버렸는지, 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 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를 멈춰 세우고 다시 어디서부터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제가 3년 한 8개월 정도, 3년 10개월 정도 국회에 있으면서 어떤 고민했던 그 고민의 결과들, 정리된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가 위기의 본질은 대한민국 정치 위기의 본질은 이 복합적 위기, 다중 위기에 대응할 국가 전략의 부재에 있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옛날에 역대 정부들을 기억해 보시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그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는 지역균형 발전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 됐냐 못 됐냐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보수 정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라는 게 있었고, 노태우 정권 때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시기입니다만 이 북방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있었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세계화 같은 단어들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고, 대통령 선거를 한 지도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여러분 혹시 지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 전략, 윤석열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 전략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해외 순방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 국가 전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윤석열 정부, 네? 김건희 사수. 네, 그것이 국가 전략이라면 참 슬픈 일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인 것 같기는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략 과제로 그것을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지난 2년의 시간을 겪어왔지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불안합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7글자를 페이스북에 그냥 딱 간단하게 올리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했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칠원절구들을 했었고, 주 69시간제, 만 5세 입학, 최근에는 R&D 예산 삭감도 마찬가지고요.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서리거 있는 정책들을 일단 한번 던져보고
막 반응이 안 좋으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주워 담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를 분석하고 그래서 필요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게 이제 검찰공화국 아니면 공산전체주의 같은 색깔론들이 대한민국 국정 운영 기조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알면 국민들이 좀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퇴행하겠구나, 여기까지 정말 가겠구나. 근데 사실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다, 9개월 만에 20%대가 되었다라고 하던데요. 굉장히 긴 시간을 놓고 봐도 콘크리트 지지층 30%가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콘크리트 지지층 30%보다 더 중요한 게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아주 강경하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60%의 부정평가,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불안함과 불신의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전의 정부들을 살펴보면 이 지지율에 이렇게 높낮이는 있었죠. 높낮이는 있었지만 일관되게 임기 시작부터 임기 2년 차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부정평가 여론이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시작과 함께 소고기 한미 FTA 관련돼서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회복하기도 했었고요. 또 임기 시작하자마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이런 민생의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기술 패권 경쟁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 더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위기,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그 불안함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전략의 부재, 국가 전략의 부재, 위기에 대한 분석의 부재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잠식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일하는 게 정치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정치 라디오, 시사 라디오들을 굉장히 열심히 듣거든요. 들으면 평론가들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리고 낮에도 유튜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가 위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거냐? 많은 평론가들이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내부에서의 어떤 공천 갈등, 권력 투쟁만 잘 조정하고 봉합해서 공천만 아름답게 잘 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잘 굴러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은 미봉책이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결국에는 정치가 내부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각 정치 세력들의 대안을 진솔하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실제로 집행해 나가는 것, 이 너무나 원칙적이고 그래서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것을 해내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위기의 본질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총선이 70일이 안 남았거든요. 네, 매번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초선 의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온 의원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초선 의원이 15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절반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물갈이가 됩니다.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일 잘 못한다 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선거 때마다 한 절반 정도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의 얼굴들을 그렇게 새로운 얼굴로 바꿨다라고 해서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었는가, 국민들의 삶이 바뀌었는가를 놓고 보면 저는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치 세력들이 책임 있게 답변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해내야지만 이 위기를 국민들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의 방향이고 제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제안드렸던 개혁연합신당 그리고 그것의 이름이 이제 내일 아마 새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확정이 될 텐데요. 이 개혁적 정치 세력들의 연합, 구체적인 개혁 과제, 미래 비전에 대한 것을 합의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이 연합이야말로 이 연합도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 미래를 향한 정치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획, 담대한 기획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기본소득당과 용해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뭐냐? 당신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의 답은 6글자입니다. 미래투자국가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투자국가는 말 그대로 미래에 투자하는 국가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위기들이 불평등 양극화 위기는 어떤 방법으로 별개로 해소하고 기후위기 문제는 특정한 방법으로 따로 해소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는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한반도의 지경학적, 지정학적 위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산업 공급망 문제도 따로 해결하고 저는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비전도 마찬가지이고요. 미래투자 국가는 이 기술 혁신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미래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에 국가가 직접 대규모의 공공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리고 이 미래를 향한 투자의 구체적인 분야는 탈탄소 산업 전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체계 개편과 디지털 전략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까지 국가가 주도해서 해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라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업혁신, 산업전환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산업 체계를 재편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산업적으로 재생에너지만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주도해내는 것이 저는 경제성장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분야도 사실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좀 뒤처져 있을 뿐이지 이미 중국이나 미국 같이 이런 거대한 전환을 선도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나라들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만 많이 논란이 됐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것이 저는 사실 대표적인 이런 국가 전략에 대한 고민을 담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냥 반도체 세액공제 늘려주는 것 정도로 좀 생색내기에 그쳤던 K칩스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미국이 하고자 했던 칩스법 같은 것들도 저는 이런 비슷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가 그리고 국가가 어떤 국가 전략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21대 국회 임기 동안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회는 그런 고민을 해냈는가? 반도체 투자 늘리면 세액공제 조금 늘려주겠다라고 그 조금의 혜택을 가지고 생색내는 것이 정말 이 거대한 전환을 우리가 산업적으로 주도해내겠다라는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 유럽의 여러 나라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에 덧붙이는 한 가지 차이점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이 국가 경제 성장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제 성장의 커다란 결실을 어떤 소수의 재벌들이나 아니면 플랫폼 자본들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으로 투자해서 거두어들인 경제 성장의 결실인 만큼 일정 부분의 몫을 마치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드리자라는 제안입니다. 이게 녹색전환, 혁신국가,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미래투자국가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짧게 좀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과거의 비슷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가서 발자국을 남겼던 아폴로 프로젝트입니다. 이 아폴로 프로젝트의 성과들이 지금 우리의 일상도 굉장히 많이 녹아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반도체 관련된 기술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터넷, 멀리 달에서 지구로 이렇게 데이터도 보내야 하고 소통도 해야 되니까요. 이런 기술들이 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아주 기초적인 기술, 기반이 되는 기술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주 로켓이라는 제한적인 공간 안에 많은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이 아폴로 프로젝트가 그냥 민간의 기업 하나가 프로젝트로 추진했다면 과연 지금 우리 혁신의 기반이 되는 인터넷, 반도체, 카메라 이런 기술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달에 사람을 보낼 수 있었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중간에 투자금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다 없다, 인간이 정말로 달에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로 아마 좀 좌고우면하다가 프로젝트가 멈춰버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폴로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도했던 것입니다. 나사라는 국가기관에서 주도했던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달에 간다라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내기 위한 과감한 투자들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해냈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죠. 한국전쟁이라는 폐허에서 반도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던 한강의 기적도 그런 국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몇 년 전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섰을 때 소부장 분야의 국산화를 이뤄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 소부장 국산화라는 것도 저는 역사적 도약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정부가 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지원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사명이 있는 나라라는 것이 이런 혁신들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부도 그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성장 잠재력과 미래 경쟁력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녹색 전환이라는 사명을 세워서 국민들을 진솔하게 설득해낼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을 때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태양광 에너지 많이 생산한다고 재생에너지 전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차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서 팔게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보조금 좀 준다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기차가 배터리 무게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굉장히 무겁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 완성차 기업들에게 전기차 많이 만들어서 팔아라, 그리고 여기에 보조금 더 얹어주고, 이런 수준에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가 정말로 대부분의 내연기관 차들을 대체하게 되었을 때 도로 인프라는 어떻게 할 거냐? 아스팔트 다시 깔아야 되거든요. 지금 전기차의 무게를 전기차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그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준비들까지 체계적으로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보조금 몇 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기후위기라는 인류 멸종의 위기에서 인류도 살아남을 수 있고, 특히나 탄소 배출에 많이 의존하는 산업이 중심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도 버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금융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리백을 달성 못하면 수출액이 40%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국민 경제의 충격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국민소득으로 환산하면 연간 234조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위기인데 대한민국이 정말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 정부와 국회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전례 없는 도전을 위해서 이 긴축재정을 극복하고 대규모의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벌과 시장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한 도구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박정희식의 산업화가 남겼던 상흔은 당연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민주적이지 않은 2024년에 어떤 산업화라고 할까요? 2024년에 민주적이지 않은 산업화의 방식은 당연히 지양해야 하는 거고요. 지금은 국민경제의 성장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면서도 새로운 복지국가의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시기다라는 말씀. 그래서 국민배당, 기본소득이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정신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혁신 전략, 그러니까 미래투자국가, 사명이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더 미룰 수 없다. 굉장히 조급한 일이다, 급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것을 지난 11월에 제안 드린 바가 있고 어제 새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출범까지 좀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2016년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2016년 12월에 다들 뭐 하셨을까요? 촛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촛불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1,700만 명의 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잘못된 정치를 멈춰 세웠죠. 그리고 역사를 배우다 보면 늘 대한민국의 정치가 과거로 퇴행할 때 그리고 부정의할 때 늘 국민들이 광장에서 그 부정의한 정치를 바로 세워왔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는 이 광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DNA에 남아있는 어떤 민주주의 DNA가 아닌가, 광장이라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힘으로 2017년에 촛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촛불 정부가 탄생하고 저는 불과 5년 만에 다시 그 탄핵당했던 세력이 재집권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었어요. 네, 그것이 가능하겠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불과 2년 동안 우리가 어렵게 합의해왔던 여러 가지 보편적인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뭉개는 정말 위험한 정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이 불과 5년 만에 촛불로 세웠던 개혁 정부, 촛불 정부가 무너졌던 것, 그리고 탄핵당했던 잔당들이 집권에 다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를 놓고 보면 저는 개혁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단 민주당만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민주진보 진영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한 국민들의 삶에 밀착한 개혁 과제들을 촛불 정부의 임기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보 정치가 저는 광장의 시민들에게 이 정치가 퇴행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이 광장의 시민들에게 그냥 위임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스스로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을 개혁의 과제들로 조직해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는 평가를 하고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무기로 싸우겠다라는 그런 비전들을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하고 설득해내지 못했던 것이 저는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공동체의 미래를 둘러싼 정치 세력들의 논투가 정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본연의 역할을 정치가 지난 5년 동안 혹은 5년의 2년이죠. 7년 동안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평가로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더 나은 내일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진보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이 새로운 진보가 더 좋은 연합정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연합정치가 이 시대 총선에서 더 큰 개혁의 힘으로 동력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2024년 2월에 정치에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이 개혁연합신당 새로운 진보는 이준석과는 뭐가 다르냐, 저 제3지대랑은 뭐가 다르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 한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연간 12만 원의 교통패스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두의 티켓법이라는 법을 발의해서 연간 100회의 대중교통들을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모두의 티켓을 시행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 대중교통 정책을 접근할 때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기존에 있던 혜택들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저 노인들이 받고 있는 얼마 되지도 않는 혜택을 교통공사들의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노인들과 노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갈라치고 여전히 교통공사의 재정 건전성 같은 것들을 최우선 과제로 두느냐, 저는 분명한 차이가 여기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걸어왔던 길과 제가 걸어왔던 길이 너무 다르기도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과제를 분석하는 데에도 너무나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저는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분명한 과제들과 개혁 과제들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민주진보 진영을 더 개혁적으로 견인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가지고 있는 포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역할과 자임하고 있는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먼저 맡고 그 다음에 개혁 과제들은 다음에 논의하자가 아니라 분명한 개혁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윤석열 다음을 상상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정치를 민주진보 진영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기본소득이 중요한 무기다라는 것은 기본소득당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고 당연히 여기에 언론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다양한 노동개혁, 다양한 개혁의 요구들이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대전환의 기획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 손에는 기본소득을 통한 사회 대개혁, 그리고 한 손에는 윤석열 정권 퇴행 저지, 이 두 가지 무기를 들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든든한 동료로서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아나가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저희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